제가 누누이 수많은 없네. 여기네. 라고 하면서 마오의 정통성을 그대로 인정을 시켰어요. 제 말 이해되나요? 어떤 게 자본주의 사회냐 그러면 나중에 제 책 나오면 구매하시면 됩니다. 좀 생각이 다른 이런 그 분파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요. 중국은 소련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좀 여러 개 당도 좀 한 2개 정도 나뉘고 서로 이렇게 의견도 서로 대립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당은 여러 개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아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압도적으로 공산당이 다 하죠. 계속 독재를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질문이 좋아요. 질문이 좋아요. 질문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미국의 오판인 거예요.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도 되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민주주의 된다. 제가 누누이 수많은 없네. 여기네. 수많은 저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배가 불러진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사례는 없어요. 정말 신기한 게 인간이라는 것은 이 아랫도리의 문제, 배부름의 문제에 의존하는 존재지만 가치와 이상을 지향하는 존재예요. 역사의 변혁은 배부른 걸로 되는 사례가 없어요. 그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래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있었잖아요. 영국은 왜 그랬어요? 종교 문제잖아요. 퓨리턴, 프로테스탄트, 이 신교를 받아들이는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민주주의 길을 연 거고,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잖아요. 산업혁명은 그 이후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 미국이 갖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도 맨날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뭐 우리나라 보면 저기 이렇게 80년대 돼서 이렇게 배가 불러지니까 민주화가 된 거야. 뭔 소리예요. 그러면 1960년 4.16혁명은 왜 일어났어요? 그 배가 불러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미국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국과 경제 교류가 심화가 되고 이렇게 자본의 유통가 이게 확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 생각도 하게 되고 이념적 색채도 흐려질 것이고, 그러면 다당제가 되고 공산당 일당 독재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1도 안 무너졌죠. 이게 이제 원론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념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고 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법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뭐 남북관계론 얘기할 때 이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안 된 데는 뭐가 있냐면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때문에 그래요. 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마오는 진짜 나쁜 놈이야, 마오는 진짜 인민을 힘들게 했어, 근데 그나마 덩샤오핑이 나와서 개혁개방에 잘했어,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다들? 뭔가 그냥 마오쩌둥은 순수 공산주의자인데 무능력하고, 그리고 덩샤오핑은 아주 현명해서 개혁개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을 계승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사람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 때건 덩샤오핑 때가 되건 그 정체성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쭉 발전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덩샤오핑이 왜 중요하냐? 자, 생각해보세요. 마오쩌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단 말이에요. 근데 덩샤오핑 말고 뭐 문화대혁명 때 장칭이라든지 사인방들도 있고 화거펑도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는 뭐 린비아오라든지 원래 그 마오가 후계자로 뒀던 생각했던 사람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첫째, 마오 본인도 그렇게 맹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밑밥을 깔아준 사람이 마오 자신이에요. 왜냐? 가만히 보니까 원래 내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경제가 성장하겠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어떤 이런 좀 혁신을 해봐야지? 안 되고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문화대혁명인 거죠. 아니 뭔가 이렇게 공산주의적 정신을 회복해서 사회를 일신하면서 우리가 이 어떤 자본주의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공격하고 모욕 주고. 이거 궁금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현재 사는 신영화 시즌 1 그 문화대혁명 편 따로 있습니다. 클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야, 연구소에서 하니까 더 이상해진다 사람이. 근데 뭐가 있냐면 문화대혁명을 보면서 본인도 안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본인이 문화대혁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지지해주지만 이 사람들이 힘을 싹 빼면서 이 문화대혁명을 이끌어가지 않는 대안 세력들, 원래 있었던 혁명 원로라든지 초기 때부터 함께 혁명을 이끌어왔었던 실용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관료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힘을 같이 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건 역사학자나 학자들마다 평가가 많이 갈라지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저우얼라이라고 하는 이 2인자가 처신을 잘했다. 그가 마오를 버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저우얼라이가 이게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덩샤오핑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덩샤오핑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두 얘기의 전제는 마오 본인이 알아요. 마오 본인이 내가 여태까지 했던 정책은 한계가 있다. 고로 가만히 봤었을 때 문혁의 오류를 내가 실토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니까 덩샤오핑 같은 애들을 좀 써야 되겠다. 저울라이한테도 좀 힘도 실어주고 그 다음에 덩샤오핑도 좀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길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오늘날 중국 외교나 중국 경제 정책의 전범들이 대부분 다 마오 때 나왔다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덩샤오핑이 그럼 받았잖아요. 여기서 덩샤오핑이 중요해요. 덩샤오핑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덩샤오핑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문화 대혁명은 좌경 오류라는 거예요. 너무 경도된 거야. 우리가 너무 왼쪽으로 경도가 된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 공산주의 이상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감정적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이렇게 다 잘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때 이사는 뭘 주장하냐면 공산주의 경제 안에 계획도 있고 시장도 있다. 반대로 자본주의 경제 안에도 계획 경제도 있고 시장 경제도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정 자본주의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국가가 계획해서 경제 운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덩샤오핑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국가 안에도 계획도 하고 시장 결정을 둔다. 우리도 우리 공산주의 국가 안에도 계획도 있지만 시장도 있다. 그래서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의 오류를 싹 제거하면서 거기다가 시장을 끌고 온 거예요. 이 모든 거에 마오는 잘못이 없다. 마오는 노력을 했던 거고 우리는 마오의 뒤를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마오의 정통성을 그대로 인정을 시켜버려요. 제 말 이해되나요? 여튼간에 덩샤오핑의 어떤 이런 선택이라는 것이 결정적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어떤 중국의 개혁개방의 위기사에서 이 정통성의 틀거리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덩샤오핑이 어떤 원칙을 제시하냐면 중국은 인민의 의지를 당이 흡수한다고 봐요. 그걸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하죠. 인민의 의지를 당이 직접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근데 그냥 놔두면 사분 오열이 될 수 있고 문화대혁명 같은 좌경 오류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되냐? 당 전체를 잘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 원래 지도자는 마오였었고 그 다음은 나 덩샤오핑이고 앞으로는 다음은 장쩌린, 후진타오,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덩샤오핑의 원칙이 뭐냐면 덩샤오핑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도자가 있고 당이 있어서 지도자는 당을 잘 이끌어주고 당은 지도자와 함께 인민의 의지를 잘 발현을 해서 이 사회를 사회주의 이상 사회로 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 이거를 다시 한번 확립한 사람이 덩샤오핑이에요. 근데 여기 시장 경제를 쑥 아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위기의 상황에서 덩샤오핑이 자본주의 경제 논리를 쏙 갖고 오되 부분의 논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당은 존재하고 그리고 당과 지도자가 주도하는 계획 경제도 존재하죠. 그걸 최근에는 규획이란 말을 써요. 번역할 때 플랜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덩샤오핑의 세계관은 어떤 게 있냐면 덩샤오핑을 비롯한 현재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어떤 게 자본주의 사회냐 그러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면 얘기를 듣다 보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중국 보면 완전 자본주의 사회다. 이게 헷갈리죠? 근데 이제 덩샤오핑적 세계관에서 핵심 생각은 뭐냐면 자본가나 부르주아지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그건 공산주의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보면 막 삼성이나 대기업들의 힘이 세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떤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자산 계급의 영향력이라는 게 압도적이잖아요. 근데 중국 공산당 덩샤오핑이 생각하는 생각은 뭐냐면 자산 계급이나 자본가의 힘을 공산당이 통제하면 그건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납득이 되면서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된다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압도적이잖아요. 뭐 저기 누구죠? 마윈 뭐 한마디 했다 사라지고 저기 누구죠? 저 영화 배우 하나 사라지고 그리고 뭐 한번 감시 깔아버리면 유튜브 막아버리고 다 무슨 힘이에요? 당과 정부의 힘이잖아요. 당이 정부니까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 성공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롯데백화점 막 중국 가서 화장품 막 팔고 하는데 사드 배치 야 나가 한 번에 망하잖아요. 이게 뭐냐? 당의 힘이 자본가의 힘을 통제하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가만히 보면 뭐 부익부 빈익빈 심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렇게 격차가 심한데 이게 무슨 거냐? 근데 확실히 다른 건 당이 여전히 결정하고 지도자의 힘이 압도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진핑 체제에서도 계속 보는 건 뭐냐면 이 결국 이 도농 격차, 내부의 인민의 격차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당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의 사회주의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제 얘기들은 좀 이해가 되죠. 요런 게 되게 독특한 측면이고 덩샤오핑이 만든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만약에 중국이 변화한다고 하면 단순하게 여러 당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마인의 한마디에 예를 들어서 중공산당원이 무너지고 중국의 자본가가 후원하는 어떤 집단이 중공산당에 타격을 입히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이제 적어도 중공산당이 이론화시켜 왔었던 그 플랜이 깨지게 되는 거죠.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이게 좀 마지막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마오쩌둥 때부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오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이래 마오가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계획경제를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잘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얘네 현재까지 14차 경제계획까지 했거든요. 계속 국가가 기획하고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중국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리고 여전히 당이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산적하는 많은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 공산당이 또 컨트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더 현재 이론가들,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여러 책들이 있는데 샤오강이나 원진 막 이런 어떤 최근에 아주 유명한 중국의 어떤 중국 사회과학원이나 막 혹은 이제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이걸 계속 더 이론화시켜요. 그래서 마오부터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 미래까지 이거는 쭉 한결같이 왔었던 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도전이다. 빈부 문제, 도농 격차 이거 우리가 앞으로 다 해결할 것이다. 끝까지 우리는 정치 권력의 힘, 공산당의 정치 권력의 힘으로 자본가들의 바로를 통제하면서 이상사회를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을 이해하고 나면 중국은 중국만의 맥락으로 지금 굳건히 가고 있는 거죠.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다르죠.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이 심화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상부 구조는 이래요. 근데 하부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잖아요. 미국에 투자가 있죠. 반대로 미국이 여전히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게 이유는 뭐겠어요? 중국 같은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서 투자해서 생산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미국도 위기가 있었어요. 미국은 이제 프랑스의 도전이라든지 EU의 형성 같은 도전들이 있었거든요. 힘을 계속 잃어갔는데 그 힘을 메꾼 부분이 뭐냐면 아시아에 투자를 해서 아시아의 경제적인 하위 계급들을 만든 건데 그 하위 계급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그 체제가 망가지긴커녕 더 강고하게 자리를 잡으니까 상부 구조로는 전혀 다른데 하부 구조로는 이게 두 개가 얽히고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싸우고 있는데 밑으로는 지금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시진핑이 키신저를 초대해서 막 했는데 키신저가 이제 옛날에 바로 그 베트남 전쟁 때 닉슨과 마오쩌둥 사이를 중재하면서 미국과 이 중국의 균형을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걸 또 이렇게 한 이유도 뭐냐면 사인을 보내는 거죠. 지금 세계는 너와 내가 협력화 이끌어 가고 있다. 그걸 인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제가 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마무리 발언인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건 시사와 역사 사이 어딘가라고 생각해요. 시사는 매일매일의 일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못 봐요. 반대로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일, 변하지 않는 걸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현실에 영향을 못 줘요. 근데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고 나의 판단, 그게 투자 가치의 판단이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사회 참여적 판단이 됐든 혹은 우리 민족의 명운을 건 지적 고뇌가 됐든 간에 혹은 1번이냐 2번이냐 투표의 고민이 됐든 간에 결국 우리는 시사적 인식과 역사적 인식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중간점에서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마련한 거는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쌈박질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편가르기 해봤자 뭐합니까? 지금 이미 남북이 분단되는데 또 우리 안에서 편가르기 해서 뭐예요? 근데 그게 문제더라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도 편가르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사와 역사 사이의 어떤 현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의 어떤 반중 감정과 전혀 무관하게 중국은 독특한 체제로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나가고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그 한중 외교 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